제4회 서경금융전략 포럼이 오늘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4를 세계 최초로 국내 시장에서 출시합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의 전기 대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싸이의 젠틀맨이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전주보다 7계단 뛴 5위에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수 속에 195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구경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25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6.29포인트 오른 1951.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전날 경제 지표 부진으로 하락하면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는 위축됐지만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며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496억 원, 개인은 1,50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1,864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5% 이상 빠졌고 전기가스업 2.62%, 음식료품 1.32%, 의약품이 0.68% 내렸습니다. 운송장비는 4% 이상 올랐고 철강금속과 서비스업, 제조업이 1% 이상 뛰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등이 상승했고 한국전력과 LG전자는 하락했습니다. 네, 현대차의 실적 호조가 오늘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네, 엔화 약세로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현대차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내며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4일 이후 20여일 만에 코스피 지수는 1950선 고지를 회복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상승세를 이끈 것은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주입니다. 현대차는 좋은 실적을 냈다는 소식에 전날보다 5.68% 상승한 19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아차도 4.37% 올라 52,500원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핵심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도 4.26% 올랐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1분기 매출액이 해외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21조 3,67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1조 8,68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7% 줄었지만 시장에서는 양호한 실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대차의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더 잘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예상한 수준인데다 해외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공장에서 계획된 생산 물량만 생산해준다면 올해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최근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새로운 부품주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액세서리 사업과 헬스케어 부품을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련주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의 홈버튼과 플립커버의 배터리 케이스를 납품하고 있는 UIL은 이날 11,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UIL은 지난해 말 주가가 6,000원대에 불과했지만 불과 넉 달 사이 주가가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 기관은 올 들어 UIL을 46만여 주 주워 담으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갤럭시 S4의 플립커버에 들어가는 합성 피혁을 납품하는 걸로 알려진 대원화성의 주가 상승세도 무섭습니다. 이달 초 1,400원대였던 대원화성의 주가는 수직 상승에 이날 2,180원까지 오르며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덕성과 백성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합성 피혁을 납품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며 주가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기 스마트폰에 헬스케어 부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소식에 지난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아이센스의 주가도 공모가의 2배가 넘는 36,85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한솔테크닉스도 최근 삼성전자가 무선 충전기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에 올 들어 주가가 80%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구경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4회 서경금융전략 포럼이 오늘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창조금융의 역할이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체계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사전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고위험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6월 말까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우리금융 민영화, 금융감독 개편 등 금융 현안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하반기부터는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여성 인재를 주제로 특별 강연에 나선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금융권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전체 민간 기업보다 크게 낮은 12.9%에 불과해 유리천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인영 서울경제신문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이디어의 가치를 평가하고 잠재력이 높은 창업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금융의 몫인 만큼 금융이 창조경제를 꽃피우는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은행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한국 금융산업을 이끄는 최고 경영자와 임원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4를 세계 최초로 국내 시장에서 출시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서초동 본사에서 갤럭시 S4 론칭 행사를 열고 국내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제품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S4는 내일 26일부터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되며 27일부터 전 세계 155개국 327개 통신 사업자를 통해 본격 공급될 예정입니다. 갤럭시 S4는 전작인 갤럭시 S3보다 얇고 가벼워진 디자인에 5인치 풀 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엑시노스 5 옥타코어 프로세서 등 최신 하드웨어 사양을 탑재했습니다. 전면 1300만 화소 카메라와 후면 200만 화소 카메라를 활용한 듀얼샷과 갤럭시 S4 사용자들끼리 단말기를 연결해 음악과 게임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그룹 플레이 등이 특징입니다. 이돈주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전략마케팅실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갤럭시 S4는 사람을 위한 혁신을 통해 삶을 더욱 편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제품이라며 스마트폰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주요 국가에서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며 초반 바람몰이에 나서 전작을 뛰어넘는 판매량을 기록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갤럭시 S 시리즈를 1억 600대 이상 판매했으며 갤럭시 S4는 1억 대 이상 판매 목표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의 전기 대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밝혔던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며 작년 동기 대비로는 1.5% 성장한 것입니다. 실제 국내 총소득은 교역 조건이 개선에 힘입어 1% 증가했습니다. 민간 소비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건설 및 설비 투자와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조업은 석유화학 제품과 선박 등의 생산이 늘어나며 1.4% 증가세를 기록했고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을 중심으로 3.7%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서비스업에서는 운수보관, 정보통신, 보건사회복지 등이 증가해 0.7% 성장했습니다. 싸이의 젠틀맨이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전주보다 7계단 뛴 5위에 올랐습니다. 젠틀맨은 공개된 이후 처음 발표된 지난주 12위로 빌보드에 처음 진입했습니다. 싸이는 조만간 본격적인 미국 내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유튜브 조회수가 최근 2억 건을 넘어서면서 추가적인 순위 상승이 기대됩니다. 이번 주 빌보드 1위는 지난주에 이어 미국 여가수 핑크가 차지했습니다. 싸이의 이전 히트곡 강남스타일은 핫백 차트에서 7주 연속 2위를 차지했지만 아쉽게도 정상 등극에는 실패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많은 분들 만나뵈면서 많은 말씀들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 많은 것들 배웠습니다. 네, 어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안철수, 또 김무성, 이완구 3명의 거물 정치인들이 중앙정치 무대로 복귀했는데요. 사전투표 영향 등으로 41.3%의 투표율을 기록해서 지난 2000년 국회의원 재보선 평균 투표율 34.9%를 넘어섰습니다. 네, 오늘 뉴스 현장에서는 4.24 재보선, 안철수 의원의 당선 후의 행보와 또 정계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오늘 이강윤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상대로 안철수와 또 김무성, 이완구 3명의 정치인들이 여의도로 입성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빅3
향후 전국 전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나 야나 말할 것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실시 기대되는 빅3가 무난히 그것도 아주 대단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입성했죠.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의 핵은 역시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던 안철수 전 대선 후보입니다. 이 지역 꼭 여기에 나섰어야 했느냐라는 일부의 논란이 있었고 또 처음에는 야권 후보의 난립으로 선거가 좀 굉장히 팽팽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작년 우리나라 정치권을 전반적으로 지배했던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그가 올린 60% 넘는 득표율이 다시 한번 확연히 보여주었고요. 지금은 일단 무소속 의원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만은 기존의 여 또는 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나는 눈이 오나 바람 부나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여당만 찍는다 또는 나는 골수적으로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이다 이런 그 양쪽에 견고한 한 20-30% 정도씩 되는 사람들을 제외한 구태 정치로부터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합리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유권자층들이 이제 안철수의 정치 세력화의 주된 대상인데 이들을 어떤 식으로 묶어내느냐가 안철수 의원 당선자의 몫이자 향후 그의 정치적 진로와도 직결되는 문제일 것이고 이것은 곧 기존의 여야의 정계의 지각을 한 번에 깨트려 버릴 수도 있는 파괴력이 큰 태풍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뭐 풀려 나가는 거에 따라서는 그만큼까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아직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변화의 바람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이제 당선된 안철수 의원의 첫 행보는 철거민 정착단지의 또 희망촌이었고 이제 낮은 자세로 서민들을 섬기는 큰 정치 또 새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가장 유력한 이야기는 신당 창당 이야기입니다. 이제 안 의원의 움직임이 여의도에는 새로운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의도에서는 안 의원의 행보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일단 독자 세력화는 추진을 할 텐데요.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형태의 창당 작업을 서두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줄곧 표방해 왔던 자기의 정체성 또는 정치 노선은 새누리당의 확장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야권으로 볼 수는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이 대단한 변혁기에 있는 것이고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체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창당의 깃발을 굳이 서둘러 올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다행히 다행이란 말은 입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정말 말 그대로 대단한 환골탈태를 하고 정체성이나 진로 그리고 리더십 같은 면에서 완벽히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면 그래서 정치적 지향점 같이 이루려고 하는 새정치의 모습에서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민주당과 안철수 그룹이 굳이 적대적 관계로 갈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민심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안철수 의원 쪽으로서는 독자 세력화의 방안을 민주당 이탈 세력과 새누리당 지지층 중에서도 일부 그러니까 보수성이 덜하면서 합리성을 존중하는 이런 쪽들을 묶어나가는 그리고 의석 분포로 봐서도 양당으로부터의 이탈자들을 규합해서 만약에 내년 10월 재보선이거나 또는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지자체장 선거 전에 한 20석 정도 그러니까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것은 대단히 큰 소득이 되는 것이죠.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의 가장 타격은 민주당일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민주당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안철수 의원의 합류도 예상해 봅니다. 이제 향후 민주당의 움직임을 궁금한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민주정당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그룹이 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계파로 가는 것은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항용 있어온 일입니다. 그 계파가 정책을 놓고 생산적인 발전을 할 때 민주정당은 발전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패권, 이른바 헤게모니를 놓고 내가 쥐기 위해서 너를 거꾸로 뜨려야 하겠다. 이 경쟁만 하면은 발전은 없는 것이죠. 그냥 붕당,
그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 패거리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지금 많이 염증들 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두 번의 큰 선거에서 연패를 하면서 그것도 질래야 질 이유가 별로 없어 보였던 선거를 두 번 다 참 졌단 말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고자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그게 이렇게 썩 나아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친노와 비주류 사이의 감정의 고리도 깊어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국면에서 빨리 벗어나서 새로 들어서게 될 전당대회에서 새로 들어서게 될 당대표가 리더십이나 당의 정체성 그리고 진로를 명확히 세우고 추스리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분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네, 이번엔 야당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복귀로 이제 새누리당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제 새로운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카리스마 있는 김무성 의원, 새누리당의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당 얘기, 여권 얘기죠. 여권이죠. 네. 지금 사실 154석이나 되는 굉장히 덩치 큰 과반의 정당이고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마는 지금 5년 후에 포스트 박근혜 체제를 논하기는 물론 이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어차피 뭐 초당적인 입장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니까 새누리당에 보면 그렇게 대국회 교섭력 또는 대야 교섭력 또는 정치력을 발휘할 만한 빅샷 또는 거물, 정치적 비중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닥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안별로는 좀 지리멸렬한 양상도 보여왔고 정부 출범 초기에 새누리당의 역할이 사실 거의 없었죠. 그저 그냥 청와대의 눈치만 봐서 그걸 통과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 가면 새누리당 역시 현재는 다수당이지만 그 지위를 상실할 것은 불해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이완구, 김무성, 특히 김무성 의원 당선자의 공식적인 원내 데뷔는 이른바 새누리당의 다핵화를 이제 체제를 맡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주류 쪽에서의 뭐 좌장이라고 쓰는 이재호, 정몽준 이런 그룹이 하나 있을 것이고 도지사를 맡고 있는 김문수 뭐 이른바 잠룡이라고 하는 그룹들 그리고 지금 잠시 원외에 가 있지만 뭐 원희룡 이런 그룹들도 있는데 원내에서 확실하게 당을 장악하고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몇몇 주요 정책들을 확실하게 서포트하면서 당의 간판이자 얼굴 노릇도 해줄 수 있는 것들로 기대되는 사람들이 이제 김무성, 이원구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임기를 마치면 강창희 의원 역시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김무성, 이원구 이런 사람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새누리당의 비교적 정치력을 회복하는 계기는 될 것이다. 그리고 대야 관계에 있어서도 원래 정치의 출발이 김영삼 전 상도동 계열이기도 했었으니까 조금은 양쪽 물이 서로 흘러가는 것들, 이른바 소통 이런 것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 청와대와의 관계도 조금은 당과 정이 균형을 찾아가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4.24 재보선 선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월 25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